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다음 주가 미뤄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총기 출고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나스닥 지수가 4% 급락하며 2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테슬라는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격 은퇴를 선언하며 66년 가수 인생의 마지막 공연을 앞둔 이미자 씨를 엠벤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4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98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건데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헌재가 1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에 2사건을 다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 이상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결론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공언했던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 먼저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배경,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지난해 12월 5일 통과시켰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안이 접수됐는데 변론 기일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하고 언론 브리핑을 허위로 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달 24일 열린 두 번째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봐주기 수사라며 공격했고 피청구인 측은 사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탄핵 소추가 제기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 절차를 뛰어넘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탄핵 소추권을 4사람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파면되거나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면서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변론은 일요일에 종결이 됐는데 그리고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거든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날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은 한 차례 열린 변론 기일을 끝으로 종결됐습니다. 변론이 빠르게 종결되면서 선고 역시 이르면 2월 말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쟁점 중 계엄 사태와 관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되면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예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 종결 뒤 국회 측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무위원들이 검찰에서 받은 조사 기록 등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요청한 것도 선고 날짜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가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 제출을 거부하면서 실제 기록 검토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증거 확보가 무산되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동시에
쟁점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날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사실 언론과 법조계에는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시급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도 급하다고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선고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래서 뒷말도 무성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MBN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무슨 뜻인지 주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던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것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이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봤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 복귀를 예상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뒀던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피하며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한 총리 측은 어제 헌재에 선고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변론 종결도 빨리 이루어진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 통지가 늦다는 겁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기한은 없지만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지연될수록 최 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당초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에 끝나는 만큼 3월 안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미루어지고 있고 그런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는데 실제 탄핵까지 추진하기에는 속내가 복잡합니다. 실효성도 별로 없고 되레 줄 탄핵이라는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거든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요원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비판의 화살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렸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최후 통첩에 가까운 경고를 내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 단죄받아야 합니다. 경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맞물려 헌재 심판이 지연되고 탄핵 인용 요건인 6명 이상의 재판관 확보가 안 될 것을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 압박에 다시금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싸잡아 탄핵 카드를 거론했습니다. 최상목의 우유부단함과 심우정의 영악함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의원총회 등에서 줄탄핵의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신을 강경 탄핵파라고 밝힌 다른 의원도 MBN에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지도부 고심도 깊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는 최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 등 결단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인데 탄핵 추진 결정권을 넘겨받은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여권에서는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은 변론 재개에 대한 입장이 없다며 사실상 기존 입장을 선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론 재개가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가속화한다는 당내 기류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튿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법원이 구속의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처럼 헌재도 탄핵 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해소하기 위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현 시점에서 지도부는 변론 재개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실제 변론 재개가 오히려 여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당내 기류도 읽힙니다. 장동혁 의원은 탄핵 기각 각하 사유는 지금도 차고 넘친다며 우리 당 주장대로 변론이 재개되면 민주당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탄핵 각하에 힘이 실리도록 탄핵 심판 절차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마은혁 재판관 투입을 막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를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경찰서에 그 총기를 맡겨두고 그때그때 찾아서 사용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날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이들이 총기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은 청사안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방화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탄핵 선고일에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이들이 총기를 테러에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시스템으로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2개월 안에 총포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입니다. 현행법상 민간인은 평상시 총기를 경찰에 보관했다가 관할 경찰과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는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최근 한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갑작스레 나온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법조팀 현조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다른 탄핵 심판 결론이 먼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네, 법조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렇죠.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왔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됐는데 첫 변론은 더 늦게 열렸습니다. 네. 이들 탄핵 심판이 변론 횟수는 적었지만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늦게 나올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습 선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배경이 뭡니까? 이게 여론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가 결론을 너무 서두른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왔죠.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런 지적을 의식해서 다른 탄핵 심판을 먼저 처리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수록 헌재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내린다는 의혹이 생길 텐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레 예정된 4명에 대한 탄핵 선고 어떻게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위헌, 위법 소지는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파면될 정도로 크지 않고 또 다른 규제 수단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4대 4로 기각 결론이 나왔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이 번번이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왔는데 이미 법원에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면까지는 필요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 심판도 다른 규제 수단이 있어 파면까지는 불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뉴스를 보시는 분들의 가장 궁금한 점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겁니다. 선고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레 4건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데 바로 다음 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연이어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사건마다 인용과 기각 각각의 결정문을 작성을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내일까지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틀 연속 선고가 나온 전례는 한 번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이 이뤄진 날로부터 각각 14일, 11일 뒤에 선고가 나왔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늘로 14일이 지난 시점이니 이미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틀 연속 선고가 나온 사례가 뭐 별로 없다, 한 번밖에 없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낮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뤄진다면 얼마나 미뤄지게 될까요? 그 시점 역시 좀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공지가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하지만 내일도 공지가 없다면 최소한 다음 주 이후로 늦춰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만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최대 2, 3주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한 헌법학자는 재판관 사이에서는 이미 의견이 수렴돼 있을 것이라며 구속 취소 여파로 여론이 고조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고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늦어도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18일이 문제군요.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건 여론전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내외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는데 일부 의원들은 단식에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의원들은 시민의 염원을 받아 결심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원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단식을 시작한 데 이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 시내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석방으로 흔들릴 수 있는 탄핵 찬성 여론에 힘을 보태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건데 중진 의원들도 헌재에 대통령 파면 촉구 편지를 보내는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소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석방된 지금까지도 헌정 질서 위협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천막을 설치한 광화문에선 야간 집회와 비상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는 내일 광화문 천막 농성에서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 강승규 의원 등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이라며 선을 긋고 야당의 장외투쟁에도 맞대응하지 않기로 했죠. 중도층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각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총사퇴까지 제안했던 윤 의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기 위해 24시간 릴레이 시위로 헌재 압박에 나선 겁니다. 탄핵 각하만이 유일한 헌법적 적법 절차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호소하고 충정으로 말씀드리는 당부드리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박대출, 장동혁, 박성민 의원 등 7명이 차례대로 24시간씩 릴레이 시위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인원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중도층 민심과 역풍 등을 고려해 야당의 장외투쟁에 맞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삭발을, 찬성 측은 무기한 단식 등을 감행하며 양측 간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혜빈 기자, 초저녁인데 벌써 사람이 꽉 찼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주변은 말 그대로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대통령은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보수 진영도 총결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어제 청년 지지자들의 삭발식에 이어 오늘은 기독교인 123명이 오늘부터 14일까지 매일 33명이 참석하는 릴레이 삭발식에 나섰는데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헌재 앞에서 탄핵 무효 철야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재 재판소에서 반드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시켜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게 헌재가 할 일이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일부 지지자들도 연일 밤샘 농성을 벌이며 헌재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예, 탄핵 찬성 측도 총결집에 나섰잖아요. 오늘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이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진보 진영의 반발 기류가 거세진 모양새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빠르게 재구속되고 그리고 탄핵은 8대 0으로 완전하게 탄핵 인용이 되어야 이 나라가 법치주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단체인 비상행동 측은 나흘 전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 민주노총 간부들도 상경해 오늘부터 1박 2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변호사 100여 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부 교수가 참가한 공동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죠. 또 다른 재판도 열렸습니다. 하루에 재판 2개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9년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위증에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1심 결론이 나온 지 100여일 만에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일정 있으신가요? 오늘 열린 1차 준비기일은 이번 사건에 대한 쟁점 정리와 양측의 증거 신청, 절차에 대한 협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증언에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했다며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에게 위증교사 수사권이 없는 것 같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오늘 오전부터 시작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교체된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 측이 간소화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위증교사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뉴스 추적은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야 아주 치열해요. 일단 모두 압박 모드이긴 한데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네. 국민의힘은 1인 시위를 택한 반면 민주당은 천막농성의 삭발, 단식까지 초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든 야든 강점은 부각하고 약점은 감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당으로선 대통령 구속 취소로
적법 절차가 강조된 만큼 개별 의원들의 시위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과도한 압박이 헌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여전히 높은 탄핵 찬성 여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가 아닌 도심 집회에 공을 들이는 것도 지지층은 물론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신경도 완전히 곤두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핵심은 선고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야 모두 최대 리스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결론이 먼저 나와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먼저 여당 분위기부터 좀 알아보죠. 대통령 석방 이후에 탄핵 반대와 지지층 결집 강도가 높아진 점에 일단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줄곧 주장해온 대통령 구속 절차의 허점이 드러난 데다 이게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국면 전환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다만 선고를 앞두고 모든 관심이 대통령에게 쏠리는 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였던 여권 내 차기 주자들의 행보가 다소 둔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지층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 그동안 잠잠했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대행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줄탄핵 역풍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마 후보자 임명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치권 판도르가를 탄핵 선고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결론도 그렇지만 선거 순서가 또 중요한 거군요.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차량을 겨냥한 방화가 잇따르고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SNS 플랫폼 X까지 전 세계적으로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15% 넘게 폭락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000조 원이 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시애틀 테슬라 매장에서 사이버 트럭 4대가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X가 전 세계적으로 일시적인 접속 불능 사태를 겪었습니다. But there was a massive cyber attack to try to bring down the X system with IP addresses originating in the Ukraine area.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아 단행한 대규모 인력 해고와 각종 돌출 행동으로 인한 반감이 겹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만에 15.4%가 폭락하며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로 나스닥은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00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주목받았던 세계 최고 부자들의 개인 자산도 최근 주가 급락으로 약 304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런 탓에 그간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의 환호는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기도 했죠. 지난밤 경기 침체에 대한 트럼프의 별 대처 없을 것 같은 발언은 국내 금융시장까지 요동치게 했습니다. 주식, 환율, 코인 다 출렁거렸습니다. 최은영 기자. 최근 한 달간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은 테슬라로 8억 4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어치나 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테슬라 주가는 36%나 급락했는데 올해로 보면 45%가 빠졌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는 54%나 급락했습니다.
AI 관련주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주가도 내리면서 서학개미 수익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밤 나온 트럼프의 경기 침체 발언에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와 국내 증시도 휘청였습니다. 2% 넘게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2,500선도 위협받다가 1%대 하락으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60원도 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광활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는 용인하겠다. 대비하라. 이런 거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게 되는 걸로 보여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도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에 시세가 만들어지던 가상자산은 최근 들어 미국 증시와 비슷한 지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수세를 인정할 정도입니다. 전황이 한쪽으로만 불리해지면 미국도 좋을 거는 없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백악관 충돌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긴 틈을 타 총력전에 나선 러시아군에 북한군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줄을 지어 본격적으로 진격하고 있으며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은 올해 1월 잠시 철수했다가 병력 등을 보완하고 다시 편성해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한 지 열흘 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일을 해야 할 준비가 돼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Just have a general idea of what concessions they'd be willing to make, because you're not going to get a ceasefire and an end of this war unless both sides make concessions. 현지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그간 미국에 요구해왔던 안전 보장안에 대해 일부 후퇴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이후 양측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또 종전 협상으로 가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7년 전 200명이 숨지고 마을을 초토화했던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다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주민 3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 속 시뻘건 용암이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화산재 기둥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해발 3,763m의 푸에고 화산이 다시 분화했습니다. 과테말라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푸에고 화산에서 현지 시각 9일 밤부터 폭발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Sí, la actividad ya empezó mucho más fuerte, va. Ya las erupciones demasiado grandes, el humo, todas las fumarolas que eran demasiado grandes. 화산 일대 마을에 잿가루가 떨어지면서 과테말라 재난당국은 강력한 분화를 예상하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푸에고 화산은 7년 전인 지난 2018년 폭발했을 때 200명이 넘게 숨지고 230여 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300여 가구를 대피시키고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고 일대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En este caso, la apertura de un albergue, la activación del COE, la activación del PNR como lo demanda la Coordinadora Nacional. 스페인어로 불을 의미하는 푸에고 화산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입니다. 당국은 화산 활동이 온건하지만 앞으로 활동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잉글랜드 북동부 인근 바다에서 대형 유조선과 화물선이 충돌해 항공유가 바다에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18,000톤이 넘습니다. 당장 해양이 오염될 위기에 처한 건데 전문가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전기 장치가 부착된 21세기에 선박끼리는 충돌할 일이, 그것도 멀쩡히 정박 중인 선박과는 충돌할 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 선상 위에 화염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염없이 피어오릅니다. 소방선 여러 척이 선박 인근까지 근접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푸켓에서
화물선이 정박 중이던 유조선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뒤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사고가 나자 해안경비대가 헬기와 구명정을 급파해 승조한 37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이 일대는 선박이 수시로 드나드는 지역으로 당시 해양교통 추적 영상을 보면 포르투갈 선적의 화물선이 유조선으로 향해 가다 멈추지 않고 측면을 들이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있던 상황 속에서 전자장비의 결함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In somewhere down that chain, one of them's failed. Poor visibility watches have always been standard practice on merchant ships.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장과 선원들의 부주의를 지적합니다. The sterner ship could have done very little about it. It couldn't have moved away because it was at anchor. But the Solong should have avoided it, and it would be down to incompetence on behalf of Solong. There is no reason why, in the 21st century, two ships should collide. 유조선엔 미 해군이 사용할 항공유 18,000톤이 적재돼 있었고 화물선에는 독성 화학물질인 시아노나트륨 등이 실려져 있어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로 조류 서식지 등 환경 피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며칠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올봄 처음으로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도 제대로 풍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탁했는데 내일은 황사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강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쳤습니다. 응봉산 전망대에서 평소에 잘 보이던 롯데타워가 흐릿하게 형상만 보입니다. 7km 거리지만 초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 뒤로는 아파트 단지와 빌딩들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탁해 잘 보이지 않고 저는 마치 하얀색 도화지를 배경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북권은 나쁨 수준을 보였고 관악구, 서초구 등은 한때 매우 나쁨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간간히 산 올라와서 이제 경치를 보는데 원래는 또 타워가 보이거나 관악산을 보거나 하건데 오늘 좀 뿌옇다 그런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못 챙기고 나온 게 약간 후회되네요. 바람 분석 영상을 보니 초속 2m 안팎의 약한 바람만 붑니다.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가 쌓여서 농도가 높아진 겁니다. 내일 중부지방엔 비가 내릴 전망이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아 먼지를 완전히 씻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황사까지 유입될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내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황사가 발원해 12일 오후부터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13일에는 4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사의 경로는 계속 달라질 수 있어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도대체 몇 명이 될지 짐작이 되십니까?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동결이 되겠지만 있는 정원도 없애라. 그러니까 아예 뽑지 말라는 등 여러 주장에 가늠이 안 됩니다. 당연히 수험생들이 모인 학원가도 술렁일 수밖에 없고요. 의료계에서조차 휴학생들을 향해 이제는 돌아올 때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개강한 건 학생이 없는 의과대학뿐 아니라 학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 붐이 일었던 황금 대지띠인 올해 고3은 45만 명으로 2022년 통합수능 도입 이래 가장 많고 N수생은 2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모두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몰라 입시 판도를 알 수 없지만 일단 책상에 앉았습니다. 작년의 인원만큼은 좀 유지될 거라는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동결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쉬움이 있으시겠죠. 의대생이 복귀하면 증원 중단을 선언했던 대학가도 별 반응이 없자 초조한 모습입니다. 연세대 의대는 오는 21일까지 돌아오지 않는 휴학 신청자들을 재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대생 전용 기숙사에서 휴학생을 모두 내보낸 데 이은 고육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 밖에 대다수 의대가 학칙상 3학기 연속 휴학이 안 돼 유급과 재적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강경파 일부에서도 의대생 피해만 가중되는 휴학 강요 분위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제로 휴학하라는 것도
잘못이다. 의대생이 지금 한 18,000명 정도 될 텐데 한 1,500명 정도가 복학을 했답니다. 그건 거의 공산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일치단결한 거거든요.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현황을 점검하면서 휴학 강요 행위가 벌어진 의대 학생회 2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에서 혼자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우리 서울.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서울에 먹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 택시 기사들 얘기인데, 그런데 바가지 요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단속된 사례 중 10% 이상이 같은 업체였거든요. 전민석 기자가 서울시 단속반과 함께 외국인인 척 택시를 타봤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택시로다가가 서울 남산에서 신촌까지 외국인이 요금을 물었습니다. 10,000원이면 갈 거리지만 모르는 척 일단 택시를 타봤습니다. 신촌을 향해 택시는 달리는데 미터기는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미리 약속한 지점에 택시를 세우자 단속반이 택시로 다가옵니다. 단속반을 눈치챈 택시기사는 갑자기 요금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이런 저한테 그냥 말 걸지 말아주세요. 제 부탁입니다. 이미 단속반에 한 번 걸린 택시기사가 취재진을 쫓아다니며 단속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선생님은 내다 자체를 안 꺾고 오셨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렌치 준다는데 어떻게 8시간 남짓 취재진이 탄 택시는 모두 8대.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대가 이른바 바가지 요금 택시였습니다. 관광객을 가정해 직접 택시를 타봤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홍대까지, 홍대에서 명동까지 많게는 4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정상 가격의 4배 가까운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요금을 받거나 승차 거부로 적발되는 택시기사는 매년 200명이 넘습니다. 자맹 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불법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발된 택시기사에게 처음 부과되는 과태료는 불과 20만 원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아버지가 발견되고 사망한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 사는 걸 확인하고도 하루 뒤에 집안에서 다른 3명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이 아파트 주민인 걸 파악한 경찰은 남성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철수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친척을 통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집 안으로 들어가 40대 아내와 10대 자녀 2명이 숨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지 27시간도 더 지난 때였습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바로 집 앞이니까 집을 먼저 가야 되는 거잖아. 기본이지. 안 열어줬으면 더 위험한 상황인 거야. 경찰은 집 안에서 발견된 3사람 모두 목이 졸린 흔적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남성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동 수사가 미흡해 숨진 남성의 아내와 자녀의 시신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과 사망 시간을 밝히기로 한 경찰은 가장인 남성이 채무로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난 40대 운전자를 추격해 검거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차량까지 버리고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혀 6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 단속이 진행 중인 경기도 의정부의 유흥가 인근 대로변. 갑자기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경찰관이 다급히 뛰어가지만 금세 차량은 사라집니다. 단속 도중에 도망치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서행을 유도했는데 차량이 점점 멈추다가 갑자기 속도를 급가속하더니 순찰차가 뒤를 쫓기 시작했고 추격전은 큰 길을 지나 골목길까지 이어집니다. 차로는 더 갈 수 없다고 판단한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에 내려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제동장치도 하지 않아 주인 잃은 차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곳에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운전자는 100m 정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대학생이 함께 추격에 나서 검거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찰이 쫓아오고 있고 그 사람 뭔가 잘못해서 도망치고 있구나 해서 쫓아갔던 것 같아요. 바로 달려가지고 잡고 붙들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경찰이 딱 오셔가지고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남성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한국 전통가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곡으로 꼽히는 동백 아가씨를 부른 가수 이미자가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59년 19순종으로 데뷔한 이후 66년간 대중과 함께 울고 웃은 엘레지의 여왕이기도 하죠. 히트곡마다 금지곡이 된 위기의 때도 많았고요. 심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전쟁의 슬픔을 어루만지던 동백아가씨 이미자. 아끼는 후배 가수들과의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끝으로 콘서트도 음반 발매도 이제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정말 지키고자 했던 전통 가요의 뿌리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참 마무리 공연을 멋있게 할 수 있겠구나. 월남 파병을 위로하러 전쟁터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초청으로 평양으로 향했던 전통가요는 유행가를 넘어선 평생의 자부심입니다. 일제시대의 서름, 또 해방의 기쁨, 또 그다음에 6.25 동란의 배고픔과 가족 잃은 서름, 이런 거를 다 표현해 준 게 가요밖에 없습니다. 히트곡마다 금지곡이 되던 위기의 순간에도 국민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송만 안 했지 그 무대 쓸 때는 그 당시에 뭐 너무 바빴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부를 수가 없었어요. 트로트 열풍을 이끄는 후배 중 MBN 경연 프로그램에서 주목한 건 린입니다. 오리지널을 따라 하려면 절대로 2등밖에는 못하니까 자기 것을 만들어서 할 줄 알아야죠. 근데 린은 그게 되더라고요. 추운 겨울 눈밭 속에서도 동백꽃을 피워낸 이미자의 전통가요 사랑은 마지막 공연 이후에도 그 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흔히 잊힌 자산이라고 표현이 되곤 하죠. 사후에 지급되다 보니 내가 아닌 남은 가족을 위해서 쓰이곤 하니까요. 하지만 수명이 들고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도 커지면서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앞당겨 받아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신모 씨는 7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보험금은 사망 후에나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매달 한 25만 원 정도씩 내고 있고요. 사망하기 전에 금전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이게 묶여 있으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처럼 생전에는 활용하지 못하는 사망 보험금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매달 받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40살에 1억 원 사망보험에 가입해 매달 15만 원씩 20년 동안 납부했다면 65세부터 매달 18만 원씩 20년간 수령하고 보험금 3천만 원은 사후에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이용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서비스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이거나 신청 시 보험계약 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험금이 펀드 투자 성과에 연동되는 변액보험이나 9억 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계약도 제외됩니다. 노후 지원 5종 세트 등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 상품들로 전격 개편합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연금 전환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채권과 어음을 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직전까지 단기 채권을 찍어낸 홈플러스도 문제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채권을 직접 소매 판매한 증권사들도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금융감독원은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피해자들은 내일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경영 악화에 빠진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을 위해 발행해온 단기 채권 규모는 약 6천억 원입니다. 이 중 4천억 원이 카드 대금 채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ABSTB인데 3개월의 단기 채권인데다 투자 단위액도 1억 원으로 비교적 적어 대부분이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렸습니다. 홈플러스와 증권사들은 기업 회생 직전인 25일까지도 이런 단기 채권을 찍어 팔았습니다. 이 채권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상환이 유예되면서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릴 수 있습니다. 4억 정도를 손해를 좀 입으셨어요. 사업 자금 있는 거 3개월짜리니까 잠깐 맡기고 그러셨던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란 브랜드를 믿었고 특히 상당수가 평소 거래하던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증권사들이 안전하다고 했다고 토로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체크 이런 발행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이런 재무상 이런 걸 철저히 좀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거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노후 자금을 전부 투자한 고령자의 경우 증권사 직원이 제대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 각 증권사에 내일까지 개인 판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고 투자자들도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교사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사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해 유통하는 시도가 국내에서 시작됩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RWA 글로벌 선두주자인 만트라의 공동 설립자인 존 패트릭 멀리는 오늘 본사를 방문해 장승준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부회장과 협의를 갖고 다음 달 중순 RWA 서밋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서밋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토큰화 가능성과 규제 개혁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1,000만 관중을 달성한 프로야구가 올해는 시범 경기부터 구름 관중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하루 최다 관중 기록을 다시 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팬들이 뿜어내는 응원 열기가 야구장을 뒤덮었습니다. 신현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로 하늘은 뿌옇지만 야구장을 찾은 팬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부르고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며 겨우내 애타게 기다려온 야구를 즐깁니다. 지난 일요일 7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아 시범 경기 1일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쓰며 올해도 흥행대박을 예고한 프로야구. 제가 관중석에 서 있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평일 낮에 열린 시범 경기에도 이렇게 많은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경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대타를 구해서 진짜 어렵게 왔거든요. 동물이 약간 겨울잠 자는 듯이 그냥 유튜브에 또 하이라이트 찾아보고 3,800명이 들어찬 랜더스필드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은 건 한화였습니다. 시범 경기 첫 등판을 가진 와이스와 문동주가 나란히 호투한 데다 3런을 터뜨린 노시환을 필두로 타선까지 폭발하며 8대0으로 SSG를 제압했습니다. 창원에선 이우성의 그랜드슬램을 앞세운 기아가 홈팀 NC를 꺾었고
수원에선 이정후의 후계자 이주형이 솔로 홈런을 포함해 맹타를 휘두르며 꼴찌 후보 키움의 반란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올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서울의 모습입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때문에 건물들의 모습이 온통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모레는 전국적으로 공기가 매우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내륙으로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차츰 영동 지역부터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6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11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대구와 울산 17도 등으로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더욱 따뜻하겠습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동시에 찬바람이 찾아오면서 꽃샘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